정하수입니다. 사실 광개토대왕릉비의 진짜 엄청난 내용은 이거예요. 고구려, 주몽의 최후와 관련한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비문에 주몽의 최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추모, 주몽왕이 더 이상 인간왕의 낙이 없으셔서 천 하늘이 황룡을 보내니 내려와 주몽왕을 맞이하였다. 주몽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딛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존엔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했죠. 이 의미에 대해서 그냥 뭐 신격화 있나 보구만 이러고 대충 넘어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눈 뜨고 다 놓쳤던 저 거대한 진실을 이제 아시게 되겠죠. 고구려 기원과 주몽 최후의 그 엄청난 진실을. 광개토 대왕릉비는 고구려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피셜한 내용이죠. 그러면 고구려 조정에서 발표한 공식적 주몽의 사망 원인은 뭡니까? 승천이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승천을 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주몽의 진짜 사망 원인은 따로 있는데 고구려 조정이 그걸 숨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망하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승천이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즉 고구려 조정이 주몽의 진짜 사망 원인을 숨기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아유 뭐 신격화하려고 승천이라고 한 거겠지 라고만 대충 넘어가 왔는데, 그런데 이 사인 거짓 변경이 정말 신격화라고 대충 넘어갈 사안인가? 다른 사료들을 보면 이 주몽의 최후와 관련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삼국사기 유사 다 고려 때 만들어진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려 문신 이규보란 인물이 있는데 재상의 반열까지 올랐던 초고위급 신료였고 고려 명종의 실록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지은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당시까진 존재하고 있었던 구삼국사라는 역사서의 내용 일부를 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주몽의 최후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9월에 주몽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았다. 그때 나이 40. 태자가 주몽이 남긴 옥체찍으로 장사를 지냈다. 이 내용은 주몽의 장례식을 하던 그때에 주몽의 시신이 없어서 평소 그가 사용하던 물건으로 대체해서 장례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주몽이 사망을 했는데 시신이 없다. 즉 주몽의 사망은 실종이다 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추가적 얘기를 해주는 사서가 더 있는데 제왕운기라는 역시 고려 문신 이승유가 지은 운문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길 보면 이때 주몽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돌아오질 않았다. 유리가 와서 왕을 이었고 주몽이 남긴 옥체찍으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었다. 지금 무덤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덤 안에 시신이 전혀 없다. 있는 건 오직 물건뿐이다. 주몽이 사망했는데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두 사서가 교차적으로 똑같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더해서 광개토 대왕릉비도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사라진 거잖아요. 사망, 사라짐, 복수의 사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복수의 사료들에서 나오는 사라진 최후에 대해 신격화라고만 하면서 깊이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당시 상황에 대한 통찰력도 없을 뿐더러 종합적 역사 식견도 매우 부족한 거죠. 가야 김수로 같은 경우 주몽보다도 더 하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격화의 인물이거든요. 주몽은 태어난 곳이 지상이에요. 유아가 지상에서 나왔죠. 근데 김수로는 아예 하늘에서 온 왕이거든요. 하늘에서 알이 내려왔잖아요. 즉 주몽보다 훨씬 더 하늘에서 왔다는 선전이 강한 왕인데, 근데 그런 인물임에도 사망할 때 그냥 장례 잘했다, 묘 얻다 했다 그러고 끝이죠. 김수로 시신이 없어서 물건으로 대신 장례했다, 물건을 대신 묘에 넣었다 같은 얘기 전혀 없죠. 즉 그런 쓸데없는 행태 굳이 없어도 신격화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신격화 때문에 시신을 없앨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이렇게 희한하게 안 해도 신격화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하물며 역시 다 신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아들 이어서
역시 다 신들인 나머지 고구려 왕 중에서도 주몽처럼 했던 사례는 아무도 없죠. 즉 주몽의 이상한 최후는 고구려만의 고유한 문화도 전혀 아닌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격화 왕이라도 김수로처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우리 왕 신격화해야 하니까 왕의 시신은 어디다 짱해놓고 물건으로 지낸다 라는 게 얼마나 인륜지도리에 어긋나는 대패륜입니까? 장례라는 게 시신을 잘 모시고 추모하는 게 당연히 고래로부터 쭉 이어진 인간의 기본 도리인데, 특히 우리 동북아 문화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전엔 더했죠. 더 중시했죠. 고이 잘 모셔드리는 게 가장 중차대한 인륜지 도리. 신격화를 시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귀한 시신을 어디다 짱해놓고 장례를 강행하는 대패륜을 한다. 뭐 하려고 그런 억지 대패륜을 하는가. 그냥 김수로처럼 하면 되지.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온 최고급 신격화 왕인데 김수로도. 이런 비정상 기괴 대패륜 장례를 안 해도 어느 백성이 우리 왕 신이라는 것에 반대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김수로처럼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격화 때문에 대패륜 장례를 했다는 거는 기본 상식이 너무 없는 얘기죠. 즉 그렇게 해야만 할 아무런 의미도 필요도 없음에도 복수의 사료들로 주몽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이 눈에 확 딱 뜨일 수밖에 없게 대놓고 기록되어 있다.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당연히 김수로 등 여타 일반적 사망과는 달리 주몽의 사망 때에는 무언가의 특이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대체 뭘까? 그런데 또 다른 왕 중에 승천했던 사례가 있죠. 바로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승천 있네, 일반적 사례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 역시 역사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를 사료로 보면 사망 당시에 일어난 일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61년 되던 해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후 그 시신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으며 왕후도 사망했다. 나라 사람들이 흩어진 시신을 합하여 장사 지내려 하였지만 큰 뱀이 쫓아내며 못하게 하였다. 머리와 팔다리를 각각 묻어 장사 지내고 이름을 뱀무덤이라 하였다. 승천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체가 나뉘는, 즉 머리와 팔다리가 몸에서 분리되었다. 기록상 머리가 참수되었고 팔다리도 절단되었다. 그런 기록이죠. 사망하고 목과 신체가 여럿으로 절단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이 신라왕의 목숨을 참담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기록인데, 이거를 곡식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설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료 지식이 부족한 거죠. 사료에 추가로 더 나오는 기록상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이게 있거든요. 왕후도 동시에 같이 사망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사 하는데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다. 그건 너무 공교롭죠. 부부를 동시에 같이 사망시킬 수 있는 모종의 일이 있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에요. 또 웬 뱀이 추모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했다 이러고 있어요. 사망하고 추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사망 전에 마지막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용 2마리가 금성 우물에 나타나더니 사나운 천둥과 비가 내렸고 남쪽 문에 벼락이 쳤다. 다음 기록 사망. 그리고 2대 왕이 된 남해가 두 분 왕과 왕후가 나라를 떠나시고 내가 국인들의 추대로 왕의 그릇되게 있게 되어 위태롭고 두렵기가 하천의 물을 걷는 것과 같다. 일단 이 공식 코멘트 기록을 통해 두 개를 오피셜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왕과 그 왕후가 동시에 같이 사망했다. 이건 지금 오피셜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그 이상한 왕과 왕후의 동반 사망 후 2대 왕이 된 남의 본인의 왕 되는 과정이 본인의 코멘트로 그릇된, 즉 잘못된 등극이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긴 뭐예요? 나는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잘못된 과정으로 왕이 되어서 지금 너무 무서워 후덜덜 떨고 있는 거죠. 왕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체가 갈기갈기 되는 승천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왕후도 동시 사망을 했는데
그 이상한 일들 이후 다음 왕 된 사람도 내가 왕 된 건 비정상적 과정이었다 라고 대놓고 코멘트를 하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이게 사료들에 나와 있는 팩트예요. 사료상 명백히 비정상적 일이 일어난 거죠. 이대 남의 왕이 근원적으로 묘한 사람인 게 이전 왕 아들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삼국사기에 적자라고 나옵니다. 2대왕 남해의 아들 3대왕 유리는 남해의 태자라고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2대왕 남해는 1대왕의 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태자였으면 유리처럼 남해도 태자라고 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2대왕이 된 남해 말고 별도의 태자가 또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과 아울러 부부의 동시 사망 및 본인의 2대왕 등극이 비정상적 등극이었다는 남해의 고백. 양사서의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면 왕 사망 당시에 모종의 이변이 있었고 그게 왕과 왕후가 같이 목숨을 잃을 만한 상당한 이변, 대란, 그 대란으로 2대왕이 비정상 등극했다. 이건 사료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타당한 분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신라 시조는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긴 후 비정상적 왕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료입니다. 본인 고정관념과 다르다고 해서 사료에 저렇게 대놓고 나오는 걸 무턱대고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왕이 참담하게 목숨을 잃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승천이었죠. 그럼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정말 하늘로 올라갔을 리는 없잖아요. 승천, 왕의 목숨을 빼앗은 것, 이거일 수밖에 없죠. 이 왕을 누가 없앴나?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범인을 찾아야 하죠. 이것도 찾을 것이고. 근데 일단 오늘은 주몽이니까. 이 둘의 사망은 단지 승천했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하고 온전히 있어야 할 시신에 매우 큰 이변이 생겼다 라는 기록이 같이 남아있는 거죠.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또 한 명은 갈기갈기. 그리고 이 사망한 두 왕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게 매우 기괴한 기록이 나타난다 라는 공통점도 또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누군가 모종의 세력이 나타나서 방해했다. 비정상적 장례이죠. 이때는 없어서 물건으로 대신 지냈다. 역시 비정상적 장례. 승천으로 사망, 시신의 이변 발생, 비정상적 장례.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는 게 왕의 사망 전후에 있었던 이상한 일들과 함께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단지 승천이어서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명백히 사료의 추가적 여러 이상한 기록들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가 또 있는데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게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좁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넓게 봐야 하는 이유가 사람 사는 곳, 문화적 차이는 조금 있을지라도 구조적으로 흡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 같은 사람이니까. 전 세계 모든 역사 중 제일 유명한 역사라고 하면 로마사를 듣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로마를 만든 사람, 다들 아시는 로마란 이름이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건 다 아실 거고 그만큼 절대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국자인데 근데 이 인물의 최후가 실제 로마인이었던 역사가 리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이 로물루스의 위대한 업적이고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로물루스가 들판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구름이 너무 짙어 주변 사람들이 로물루스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후 바로 그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비바람이 가라앉고 해가 다시 밝아지니 병사들은 왕좌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로물루스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은 의아해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왕은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병사들은 이 말을 믿었다.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고 그중 몇 사람이 로물루스는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라고 외치니 결국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로물루스를 신의 아들이라고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은 뭘 의미합니까? 뭐겠습니까 이 상황이? 당연히 목숨을 처참히 빼앗은 겁니다. 범인은 원로원 의원이죠. 표면적으로는 로물루스는 신의 아들이어서
하늘로 승천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외친 원로원 의원이 로물루스를 없앤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범인인 원로원 의원은 여기서 왜 하필 승천을 했다고 한 겁니까? 승천하셨다고 말하는 게 최고로 유리한 거죠. 범인 입장에선. 왜냐면 당연히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시신이 공개적으로 남들 눈에 뜨이면 범인 입장에선 매우 안 좋은 거죠. 범인 입장에선 아예 누구도 발견 못하게 없애버리거나 감춰버리는 게 당연히 가장 완전 범죄이죠. 요새도 그렇잖아요. 범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시신을 어떻게 안 들키게 유기할 거냐. 완벽하게만 유기한다면 이 일을 범행이 아닌 가출이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신을 없애거나 감추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잖아요. 요새의 범인들도 미제건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가장 큰 갈림길이 바로 시신 유기의 완벽함 여부인 거죠. 근데 시신의 처리라는 게 물리적 처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소가 또 있습니다. 뭐냐?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범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겁니다. 목숨을 빼앗은 다음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더 찾을 필요가 없는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계략이 적중한다면, 그래서 그 문자대로 더 이상 실종자 찾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사라진 사람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은 어떤 범인이라도 약간의 지능만 있으면 무조건 노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문자 남길 핸드폰 같은 게 없으니까 하려고 하면 서신 같은 걸 날조해서 남기거나, 근데 그게 옳지 않다. 그러면 사라짐을 정당화해서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이유, 구실을 적당히 꾸며내어야 하는데, 근데 왕 정도 되는 사람은 그 구실을 뭘로 들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어요.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냥 뭐 가출한 것 같으니까 신경 끄고 새왕 선출하자고 무턱대고 이럴 순 없잖아요. 왕을 없애고 시신을 유기한 측에서는 그리하여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일반인과는 다른 왕에게 적합한 구실, 그것을 만들어내어야만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둘러댈 말, 절대적 지배자였던 왕에게 적용하기 가장 좋은 게 이거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범인, 원로원 의원의 둘러대기에 원로원 의원의 같은 일파들이 로물루스의 승천을 사실로 만들려고 이렇게 여론 호도를 합니다. 즉, 격하게 이루어진 로물루스 신격화는 얼핏 로물루스를 위대하게 떠받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원로원 의원에 의한 로물루스 시해를 감추기 위한 사라진 로물루스를 더 이상 찾으려 할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요즘 시대 범인들이 위장 문자 보내서 못 찾게 만드는 범인들의 전형적 패턴, 같은 류의 행동인 거죠. 사라짐을 정당화시켜서 그 사람을 더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든다. 범인들이 가장 흔하게 노리는 악의 계략. 누가 봐도 이 승천건 같은 경우는 원로원 의원이 범인인 왕에 대한 시해이죠. 즉, 승천은 시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라 초대왕 승천 같은 경우도 왕후의 동시 사망 및 다음 왕 남의 발언 등등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역시 승천은 시해인 거죠. 즉,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이라는 건 군주 시해범들의 매우 흔한 전형적 레파토리다 라는 걸 우리가 여러 사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몽의 승천 건에서는 로물루스 건과 완전히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시신이 사라졌다, 실종되었다. 로물루스도 시신이 완전히 없어졌죠. 주몽과 동일하게. 그 후 권력자 주도로 승천을 공식화시켰다. 원로원 의원이 공식화, 유리가 공식화. 똑같죠. 권력자가 승천 공식화를 밀어붙였다는 게. 사망은 했는데 시신이 있는 김수로와 시신이 없는 로물루스의 차이가 뭡니까? 김수로는 자연적 병사, 로물루스는 시해. 그러니까 한 명은 장례 때 시신이 있고 한 명은 시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몽도 역시 시신이 없다. 시해당한 것이 확실한 로물루스 건과 실종되었다, 시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권력자가 승천을 공식화시켰다. 모든 구도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주몽도 시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의구심은 가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인 체포는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수사관이 의구심을 안 갖는 사람이면 범인을 아무도 못 잡는 거죠. 합리적 의구심은 나쁜 게 아니라 악의 퇴치, 정의의 구현인 겁니다. 다만 이 구도가 완벽히 똑같다고 해서 로물루스 시해처럼 주몽도 무조건 시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숱한 이상함의 일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쭉 시청하시면 주몽의 최후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승천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왕 최후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라는 권력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승천이라는 게 완전히 공식화로 굳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후에 사라진 왕에 대해 누군가 찾으려 하거나 내지는 궁금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궁금해한 사람을 되려 불경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안 믿어? 의심을 해? 이런, 우리 왕이 신의 아들이라는 걸 넌 지금 부정하는 거야? 이런 불경한 너 같은 인간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처벌 논리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승천은 단순히 찾을 필요성을 없애는 걸 넘어서 아예 없어진 왕을 찾는 걸 공식적으로 중단, 금지시키는 거죠. 왕의 최후에 대해 의심하는 것조차 완전히 원천봉쇄를 해버리는 게 바로 승천의 공식화입니다. 이건 명백한 승천 공식화죠. 로물루스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왕이 승천하셨다라고 외친 사람이 범인이었죠. 사라진 왕에 대해 왕이 승천한 것이다 라고 승천 공식화를 한 사람이 바로 범인이었다. 이 주몽 승천 경우에는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물건으로 하는 비정상적 장례를 이행한 사람, 즉 아까의 그 원로원 의원처럼 승천 공식화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즉 없어진 주몽을 더 이상 못 찾게 만들고 주몽 최후에 대한 모든 사안을 일단락시키고 본인의 최고 권력 등극을 이 장례식을 통해 최종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유리이죠. 그런데 유리가 주몽의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뭔가에 안 좋은 위해를 가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아들을 의심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오히려 그 부분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리가 그 등장부터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죠. 이 유리가 주몽이 직접 키운 아들이 전혀 아니죠. 안 키운 정도가 아니라 클 대로 다 커서 어른 다 돼서 그때 처음 만난 사이예요. 나타난 때 다 큰 웬 청년이 난데없이 갑툭튀 한 거죠. 근데 저 한자가 도망할 도이긴 한데 사전 찾으면 아시겠지만 진실을 숨기다 라는 뜻도 있죠. 이 시점 전까지는 기록에 유리의 유자도 안 나와요. 진정한 난데없는 갑툭튀인데 주몽이 결혼을 했었다는 말도 정작 그 결혼을 했다는 시기인 금화대서와 동부여에 있을 그때는 결혼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었는데 저 유리 등장 이후가 되어서야 결혼을 했었다는 말이 뒤늦게 소급을 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기록에 주몽이 금호 아들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마구간지기 하면서 고생하고 이런 얘기들 쫙 나올 때 주몽이 결혼을 했었다, 부인이 있었었다 라는 말이 그 와중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었는데 다 큰 청년 유리가 등장한 이후에 뒤늦게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유리라는 다 큰 청년이 전격 등장한 이 해에 주몽이 사망을 해요. 삼국사기 기록상 유리라는 존재가 난데없이 튀어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 기록이 주몽 사망입니다. 이 전격 등장과 주몽 사망 사이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등장, 사망. 즉 실제로 주몽이 동부에 있을 때 기록에는 결혼, 부인 이런 말 전혀 없었는데 난데없이 웬 다 큰 청년이 아들이라며 튀어나오고 근데 그 뜬금 전격 등장 바로 다음 기록이 사망. 실제 사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에 대해 그간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넘어가왔는데 거의 근 20년 가까이 될 동안 일절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하필 주몽 사망 바로 직전 기록에서야 유리란 존재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 물론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를 한마디도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근 20년 동안 전 부인이고 유리고 일절 언급이 없다가 왜 주몽 사망 바로 전 기록에서 난데없이 전격 등장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도 없는 뜬금 전격 등장 이후 벌어진 일은 주몽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진 시신 없이 진행되는 기괴한 장례식, 즉 유리의 난데없는 뜬금 전격 등장 이후 주몽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사료에 나와 있는 팩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망 바로 전 기록에 전격 등장한 그 인물이 주몽의 시신이 사라지는 승천 사망을 공식화시키고 권력을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몽의 시신이 없는 채로 진행되는 이 비정상적 장례식을 주도해서 이끈 사람이 바로 그 전까진 역사 기록에 이런 반구 언급이 안 되다가 사망 직전 기록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유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은 이상함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부터 더욱 묘한 사료들이 릴레이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주몽 아들인데 아들도 종류가 있죠. 나의 생혈육, 친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만들었지만 여튼 그 부인이 내 부인이면 그 아이도 내 아들은 아들이고 아예 그 아이를 낳은 부인도 내 부인이 아니지만 걔를 양자로 들이면 즉 아들이라고 하자 라고 해도 그 역시 아들은 아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들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1번 친아들만을 지칭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단어의 의미가. 모두가 알듯 주몽이 동부여에 있을 때 금화 아들들, 권력자들에게 고초를 겪었다고 사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료에도 남겨진 주몽 아들 유리가 고초나 위기를 겪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까? 유리가 주몽 괴롭혔던 이 권력자들에게 괴롭힘, 고초, 위기를 겪었다라는 말 단 한마디도 없죠. 어떤 사료에도. 왜 없을까요? 근데 그런 말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유리한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겪었던 고초나 고초를 겪을 위기가 유리에게도 있었다. 이러면 그 아버지를 잇는 차기 대권자에게 굉장히 좋은 스토리죠. 권력 정당성 강화에.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같은 고초나 고초를 겪을 위기가 있었다면 그걸 숨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동네방네 떠들어야 할 얘기죠. 권력 계승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데 고초는커녕 고초가 있을 뻔했다, 위기가 있었다 라는 말조차도 단 한 개도 없다. 부여왕 금화의 아들, 왕자들이 주몽을 없애려고 해서 도망을 쳤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 다툼이죠. 금화 전 왕이 헤브르인데 신하들이 아니죠. 양아들이고. 근데 헤브르 아빠 헤모스는 바로 주몽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즉 주몽과 헤브르는 형제인 거죠. 어머니가 다른 형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근데 금화는 헤브르의 친자가 아니니 이 시대의 권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혈통에 대한 근원적 약점이 있습니다. 금화 아들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금화 다음에 예비 대권자인 대소가 주몽을 없애려고 한 것은 당연해요. 주몽의 혈통이 부담이 되죠. 살려두면 끼어들어온 혈통인 본인들의 권력을 잃을 수 있는 그야말로 호랑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몽의 아들이 유리라면 그럼 유리도 호랑이 아들이잖아요. 주몽이 금화 아들들한테 엄청난 고초를 겪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겨우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똑같은 혈통, 그 사람 아들인 유리도 그곳에 남아서 살았다면 역시 아버지와 같은 엄청난 고초를 겪었거나 최소 겪을 위기가 있었어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었다는 기록이 매우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이란 유리는 아버지와 유사한 고초를 겪었거나 겪을 뻔했다는 기록이 단 한 개도 없죠. 뭐 위협을 받았다 내진 위기가 있었는데 넘겼다 아니면 어떠한 모종의 힘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혹은 인질로 억류되어 있었다 등등의 고초 내지는 위기의 언급이 아무것도 없다. 금화 아들들이 주몽 목숨도 빼앗으려고 했는데 주몽 아들 유리도 결국 똑같은 존재이니 당연히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몽 아들을 그냥 마냥 룰루랄라 내버려 둘 거면 주몽 목숨은 왜 없애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냐고.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주몽 엄마나 주몽 부인은 그 사람들이 왕할 건 아니니까 살려둬도 권력에 위협이 될 게 없죠. 근데 주몽이나 주몽 아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최고의 혈통, 원래 왕을 해야 하는 혈통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주몽을 없애려고 한 거고. 근데 왜 이들이 그 주몽의 혈통, 주몽의 아들에 대해서는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는 언급조차 없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숨길 이유는 전혀 없는 기록이죠. 유리에겐 오히려 자랑스러운 정당성의 스토리니까. 근데 이런 반구도 없다. 그리고 유리가 본인 아빠를 없애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의 나라에서 쭉 살았다면 숨어서 지냈어야만 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유리가 주몽 아들이라면 금화 아들들의 나라에서 숨어 사는 게 안전해요? 아빠가 왕하는 나라로 가서 사는 게 안전해요? 비교가 안 된 얘기잖아요. 금화 아들들의 나라에서는 설령 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벌벌 떨면서 지내야 하는데, 아빠 나라 가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흐른 주몽 왕 무려 이때 돼서야 그 전까진 유리의 유자도 안 나오다가 난데없이 전격 등장하냐고. 그 무서워야 마땅할 곳에서 왜 그렇게 하염없이 룰루랄라 있다가 왜 그리 늦게서야 왔는지 그 이유는 이런 반구 설명도 없고, 고구려에는 소선호랑 소선호 아들이 있으니까 걔들한테 견제받을까봐 못 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나중에 갔을 때도 소선호랑 소선호 아들은 멀쩡하게 있던 시절이니까 어차피 걔들 있을 때 갔잖아요. 그러니 걔들 때문에 늦게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즉 대체 왜 그 무서운 나라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오래 있다가 무려 이때 돼서야 전격 등장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고초나 고초의 위기가 있었다면 오히려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이야기인데도 한마디도 없다. 그렇게 이유도 없이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이때가 되어서야 어른 대 어른으로 이루어진 주몽과 유리의 첫 만남. 근데 이 시대가 무슨 출생신고하던 시절도 아니고, 주몽이 이때는 이미 이 전 부인이란 사람하고 헤어진 지 무려 근 20년인데, 이 유리란 전격 등장 청년이 정확히 언제 태어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죠. 출생신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이때 주몽과 전 부인 예씨가 헤어졌다. 그러면 유리가 친아들이려면 임신한 시점이 이 도망 시점 이전이어야 하니까 유리의 출생이 이 주몽 도망 시점으로부터 통상적 임신 기간 이내, 이 기간 안에 태어나야 하죠. 유리가 친자이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죠. 근데 만일 유리가 이 기간 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뭐 이런 때 태어났다. 이거는 주몽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유리가 대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즉 근 20년 만에 띵 나타난 청년이 대체 누구 아들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혼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고생해서 재벌 기업 하나 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근 2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불분명한 웬 청년 하나 난데없이 데리고 와서 이 청년이 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네가 일군 기업 다 물려줘라. 밑도 끝도 없이 생판 처음 보는 웬 청년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 이 청년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20년 전의 전 부인님.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조건 친자 검사하는 거죠. 요즘 재벌처럼 이때 왕은 누구나 탐내는 부와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혈통 오염의 위험성이 늘 강력하게 있어서 친자 검사가 없던 예전엔 환관이란 제도를 뒀던 거잖아요. 여인은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란 확신이 있지만 남자인 왕은 그게 있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을 아예 일반적 남자와
만날 수도 없게 차단해버리는 게 환관제도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혈통 오염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언제 태어난 누구 아들이야? 이런 생각 옛날 사람들도 할 줄 안단 말이죠. 옛날이라고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근 20년 만에 난데없이 처음 만난 청년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 의문은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한다면 누구라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의문인 거죠. 왜? 사료에 근 20년 만에 주몽이랑 청년 유리가 그때 처음 만났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몽의 친자가 맞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자의 증거랍시고 내놓는 얘기가 바로 유명한 이겁니다. 아버지 주몽이 떠나면서 칼을 기묘한 퀴즈와 함께 묘한 곳에 숨겨둬서 그 퀴즈를 극적으로 풀어서 부자가 상봉하게 되었다. 이 얘기. 근데 상식적으로 이 얘기가 진짜 사실일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뻥. 거짓말이죠. 무슨 퀴즈로 친자 증명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정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부인한테 주면서 애 태어나면 이거 건네주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란 사람이 친아들을 찾기 위한 징표라고 하면서도 이상한 퀴즈로 숨겨둬서 너무나 찾기 힘들게 해놓고, 그럼 이거 나중에 퀴즈 못 풀어서 끝내 못 찾으면 친아들하고 영영 생리별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뭔 이소부화도 아니고 현실하고 우화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모국에서 누명을 써서 외국으로 도피, 망명을 간다. 그때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나중에 친아들 만나고 싶으면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 있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지만 없다고 하면 무슨 은밀한 물건을 줘서 이거 걔한테 전해주쇼 하면 되지. 이 해괴한 문제를 풀어야 아들로 인정하겠다. 못 풀면 친아들이고 뭐고 영원히 만나지 말자고. 이러겠냐고. 말도 안 된 얘기잖아요. 인터넷 글들을 보면 현실을 우화하고 구분을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물찾기를 퀴즈로 냈잖아요. 이거 못 풀면 영영 친아들 생리별하는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데 주몽이 퀴즈를 내서 이걸 풀어내는 지혜가 있어야만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로 이런 퀴즈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글들도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어른은 아니겠죠.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게 저런 퀴즈 풀면 유능한 사람이고 저런 퀴즈 못 풀면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주몽이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단순한 애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애입니까? 무려 일국의 최고 위치까지 갔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퀴즈를 풀게 된 과정도 황당무계한데 숨겨놓은 곳에서 소리가 나서 찾아낸 거예요. 주춧돌이나 칼에 무슨 인공지능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유리가 오니까 어이쿠 주인님 오셨네 하면서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판소, 전형적인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딱 애들한테 들려주는 옛날 옛적에 누가 봐도 창작 스토리, 뻥, 절대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이 유리란 인간이 주몽 아들이라는 증거랍시고 제시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하죠. 주장이라는 게 근거를 통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장을 성립시키는 그 근거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 근거로 이루어진 주장은 뭡니까? 당연히 거짓 주장, 거짓말이죠. 지금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게 불가능한 유리란 인간이 아들 입네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유리는 주몽의 친아들이다. 이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주장의 근거가 이거잖아요. 거짓말. 황당무계한 양판소 스토리. 그러면 주장의 근거가 거짓말이면 그 주장은 뭡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죠. 즉 유리가 주몽의 친아들이라는 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료가 거짓말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대놓고 말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저 황당무계한 B급 양판소 스토리는 거짓말이고 또 논리적으로 조금만 사고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인 게 유리가 고구려로 올 때 엄마랑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칼이 필요도 없거든요. 같이 온 엄마가 얘가 당신 아들 맞아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하물며 이 얘기 자체가 주몽이 아들 유리한테 직접 해준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긴 엄마 예씨가 중간에서 전달해준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 부인이 주몽 아들로 만들고 싶은 청년을 본인이 골라서 걔한테 얘기해주면 걔가 주몽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선 아들을 결정하는 건 오직 전 부인의 권한인 거지 주몽은 단 1도 개입할 수 없죠. 이런 논리적 사고를 안 하면 주몽이 저런 말을 했대 라고 하니 마치 아들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권한이 주몽에게 있는 것처럼 멍하니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저 이야기 구조에서 주몽 아들이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전 부인이에요. 전 부인이 아들로 만들고 싶은 청년을 골라서 걔한테 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료가 진짜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유리가 주몽 아들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근 20년 전에 헤어진 전 부인이 맘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증거가 되려면 얘기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전 부인이 쿠션으로 전달해주는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유리가 태어나고 아빠 주몽이 한동안 같이 살았다.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유리가 컸을 때 아들아, 아버진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숨겨두었으니 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아 나에게 오도록 하여라. 이 얘긴 둘만의 비밀로 하자. 이러면 그 칼을 가져가는 게 친절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몽은 출산 전에 도망간 거니까 태어나는 모습조차도 못 봤잖아요. 이때 다 큰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난 게 최초의 만남입니다. 그러니 이 퀴즈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줄까, 즉 누구를 주몽 아들로 만들까라는 결정 권한은 오로지 근 20년 전에 헤어진 전 부인한테만 있는 거죠. 주몽은 1도 없습니다. 즉 저 얘기는 자체적으로 뻥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주몽의 친자라는 아무 증빙이 안 되는 완벽하게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완벽히 무의미한 완벽한 생거짓말인데 근데 대체 왜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게 지금 근 20년 동안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난데없이 등장한 바로 그 청년 유리가 주몽의 친자라는 제시되는 유일한 증거가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거 외에 제시되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뻥이다. 제시되고 있는 해당 주장의 유일한 근거가 뻥이면 그 주장은 하나마나한 얘기, 무조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유리가 주몽의 친아들이었다고 그동안 다 속아왔던 건데 청화수 채널 시청자분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거짓말을 해도 왜 저렇게 하나? 왜 굳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뻥이라는 걸 바로 알 수밖에 없게 거짓말을 하나?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너무 닮았다 라거나 신체적으로 매우 특수한 특징이 같이 있었다 라거나 라는 류의 좀 합리적인 납득이 되는 그런 증거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질 않죠. 오로지 있는 건 이 삼류, 양판소 얘기뿐이에요. 합리적 증거가 정말 있었으면 이런 황당무계한 양판소 소설을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걸 썼으면 되었을 테니까. 그럼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증거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이겠느냐? 합리적 증거가 될 만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왜? 아들이 아니니까. 진짜 아들, 친자가 아니니까. 유리가 주몽의 친아들이었다는 건 완벽한 뻥이다. 모두가 다 속아왔던 거다. 청화수 시청자분들만 제외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유출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게 전혀 어려운 유추가 아닙니다. 상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만 하면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고 그동안 우리네 교육이 역사를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외우는 과목으로만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 사고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얘기가 그냥 딱 보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걸 지금 속으라고 써놓은 건가? 장난하나? 이건 고정관념만 살짝 탈피할 수 있으면 삼척동자도 못 속일 얘긴데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속아왔죠. 은근 사람을 속이는 게요. 애 속이는 것보다 어른 속이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는 고정관념이 없는데 어른들은 고정관념에 아주 꽁꽁 묶여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아무리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고정관념으로 꽉 막힌 어른은 참으로 설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고정관념 틀에서 아주 살짝만 빠져나와 애 수준의 정도만 되는 상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런 걸로 친절합시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구사한다고 해도 좀 최소 한도로 합리적 납득이 되는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거짓말 하는 김에. 만일 그런 거짓말로 역사 기록을 남겼으면 지금보단 더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뻥 만드는 거 좀 그럴듯한 말이 되는 뻥을 지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지어냈을까?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이라는 게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의 대놓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알려주는 수준인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이게 고구려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고구려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뻥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주는 저 뻥이 진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추후 고구려 내에서 있었던 유리추종계파와 주몽추종계파 간의 관계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고구려 사회 내에서 주몽추종계파와 유리추종계파를 인위적으로 통합시키는 역사 정리 작업을 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저 거짓말은. 거짓말을 해도 좀 이런 합리적인 진짜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을 굳이 안 한 건 그게 바로 후대 고구려에서의 주몽추종계파와 유리추종계파 간의 대립, 경쟁이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대립이 봉합은 되었는데 다만 그렇다고 최후의 승자가 된 주몽계파 측에서 유리추종계파를 완전하게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합리적 거짓말로 쓰면 유리가 진짜 주몽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리추종계파가 이끌었던 시절에 그 고구려를 송두리째 다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같은 계파로 인정할 수는 없는 후대의 상황이 저러한 아들이라는 거짓말을 거짓말임을 알 수밖에 없게 남기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역사의 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런 되도 않는 퀴즈로 고구려 사람들이 왕을 정했겠냐고. 고구려 사람들이 무슨 바보예요? 다 애입니까? 앞으로 방대한 고구려 시리즈 진행하면서 왜 저런 거짓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기본 구도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뻥인데 뻥인 걸 알 수밖에 없게 뻥을 구사한 이유는 그거였던 겁니다. 사료 중에 이렇게 뻥을 쓰면서도 사실 이거 뻥이야 라고 진짜 진실을 이면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료들이 상당히 있죠. 유리는 가짜 아들 왕이다. 이 가짜 아들 왕이라는 게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가짜 아들 왕이 있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흥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짜 아들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고위 왕은 계루 왕의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위 왕이 계루 왕의 아들이려면 나이가 최소 120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고위 왕이 계루 왕의 아들이라는 저 삼국사기 기록은 뻥이죠. 가짜들입니다. 정확히는 삼국사기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단 거짓말로 된 혈통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싣고 있는 거죠.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거대로면 비류왕은 최소 110살 이상 살아야 하는 거죠. 여기도 뻥입니다. 가짜 아들. 근데 이 양쪽 거짓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짜 아들 모두
둘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즉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속이긴 속이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조금만 관찰해 보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알려주는 겁니다. 알아차려라 하고. 근데 이 가짜 아들, 둘째 아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유명한 둘째 아들 누굽니까? 근초고왕. 근초고왕도 가짜 아들 왕이었던 거죠. 가짜 아들인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국시대에 가짜 아들 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왕이 가짜 아들이라니 어떻게 가짜 아들 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역사를 많이 모르는 거죠.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매우 흔한 일이다. 삼국사기 저자가 날조했다는 게 아니라 권력층에서 혈통 조작을 한 기록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나마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쿠션으로 한번 거쳐서 생각을 해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리왕 같은 경우는 신체적 특징이 같다 류의 충분히 합리적 뻥의 소재가 넘치도록 많음에도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뻥을 일부러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숨겨져 있는 근초고왕 경우에 비하면, 근데 이것도 사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아차려라.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알아차려라죠. 근초고왕에 비하면 거의 대놓고 밥을 떠먹여 주는 겁니다. 해서 이 진실을 알면 또 다른 역사 기록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첫 만남을 갖는 주몽의 반응이 구삼국사. 네가 진정 나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성함이 있느냐? 너 진짜 내 아들 맞아? 맞는지 추가 증빙을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치면 데리고 온 엄마가 얘가 당신 아들이에요. 그럼 됐죠? 했는데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친자 검사를 하도록 하자. 즉 추가적 증빙 요구죠. 이런 거는 나타난 아들이라 주장하는 아들 호소인의 얼굴이 나하고 별로 안 닮았을 때 튀어나오는 멘트죠. 그렇잖아요. 보는 순간 나하고 너무 판박이야 이러면 이런 멘트가 안 나오죠. 즉 주몽과 유리는 만나는 순간 나랑 너무 닮은 판박이네, 내 아들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굳이 없어도 되는 쓸데없는 내용인데 사서는 굳이 부득부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못 믿는 주몽의 추가 증빙 요구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건데 다음에 이런 게 또 나와요. 못 믿는 주몽의 추가 증빙 요구를 받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유리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타고 기이한 신성함을 보이니 왕 주몽이 크게 기뻐하며 태자로 삼았다. 그런데 이 사료의 기록이 한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자들을 씁니다.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태양빛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앞에 탈승인데 그 뜻이 타다, 오르다, 올라가다, 이기다, 복종시키다, 업신여기다, 능멸하다, 방어하다, 막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태양빛에 타다라는 그 1차적 해석 이면에 태양 위로 올라타다, 태양을 이기다, 복종시키다, 능멸하다, 업신여기다, 막다, 이런 뜻도 내포가 되는 그런 글자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기이한 신성함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태자로 삼았다. 저기서의 기뻐하다라는 한자가 이건데 이게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신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복종하다 할 때의 그 복이잖아요. 즉 기뻐서 태자로 해줬다는 표면적 의미 뒤에는 복종을 해서 태자로 해줬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존의 사람들이 전혀 캐치를 못했죠. 1차원적 해석 이상을 못 파고든 건데 우리 선조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그냥 고른 게 아닙니다. 사설을 그냥 대충 쓰진 않죠. 하나하나 글자에 깊은 의미를 담아 놓았던 겁니다. 주몽이 못 믿어서
추가 증빙 요구를 하니까 유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며 한 행동이 태양을 올라타고 태양을 이겨먹고 복종시키고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근데 주몽에게 있어 태양이 뭡니까? 주몽이 태어날 때 태양이 비추어서 태어나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즉 태양이라는 건 주몽의 생명입니다. 태양, 주몽의 생명. 근데 유리는 그 태양 위로 올라타서 태양을 이겨먹고 복종시키고 능멸하고 막고 있는 거죠. 사실 저런 내용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들인 걸 못 믿어서 증명해라 했으면 공중으로 솟구쳐 날아올랐다는 거니까 사실 신적인 능력 증빙이라고 할 거면 날아오르는 것만으로도 증빙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태양 위에 올라타고 이겨먹고 복종시키고 능멸했다는 내용을 넣고 있다. 주몽은 태양으로 태어난, 즉 태양은 주몽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위에서 제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들창유, 이게 들어서 여는 창이라는 뜻과 함께 감옥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주몽이 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즉 주몽 생전 마지막 사료가 이겁니다. 그리고 주몽의 인생 다음 기록은 바로 시신이 없는데도 강행된 주몽의 장례식, 즉 주몽의 실종 사망, 그리고 실종 사망을 정당화하는 핑계, 승천의 공식화, 그 모든 걸 주도한 건 바로 주몽의 생명, 태양 위로 올라타서 복종시키고 제압하고 다음 권력을 손에 넣은 유리. 근데 이 유리란 인간은 아들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그럼 사망 직전에 난데없이 아들이라는 거짓 사기를 치며 등장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실종이 정당화되는 승천을 밀어붙여서 사망 원인 의문 제기 및 주몽 찾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버린 시신 없는 장례를 주도해서 강행한 사람, 그리고 주몽의 의문사 이후 모든 권력을 틀어진, 즉 주몽이 사망함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된 사람, 모두 거짓 아들 유리죠. 뜬금없이 아들이라며 거짓 사기치는 인간이 등장. 근데 그 사기 아들이 주몽의 생명 근원을 제압하고 주몽의 바로 다음 행적은 실종 의문사, 그리고 그 실종 의문사를 전격 등장 사기 아들이 원로원 의원처럼 승천의 공식화로 종결시키고 모든 권력을 전격 등장 사기 아들이 다 틀어줬다. 이게 다 사료에 나온 실제 일어났던 일, 팩트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주몽의 목숨을 빼앗은 인간은 유리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당시 유리 나이가 대충 주몽 아들로 보일 수 있는 나이로 맞춘다면 이 정도 나이인데, 물론 그것보다 나이가 많은데 속이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20대 중후반 때 민증 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아무리 청화수 같은 동안의 인간이라고 해도 주몽의 아들을 연기했다 함은 실제 나이가 이렇진 않았겠죠. 상당히 젊은 갓 어른된 나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주몽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국의 권력을 손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냥 목숨을 빼앗는 거야. 찌르거나 그러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아직 너무나도 젊은 유리 혼자 다 하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난데없이 거짓 아들이라고 사기를 치며 등장한 사람, 주몽 생명의 근원을 제압한 사람, 실종 사망이 정당화되는 승천 공식화를 밀어붙여서 실종 사망에 대한 의문 제기를 원천 금지시켜버린 사람, 그 의문사 이후 권력을 틀어쥔, 즉 주몽 실종 사망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 유리가 4개 모두 해당하는 인물이긴 하나 그건 표면적으로 행한 것이고, 진짜 핵심적 진범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내세워진 얼굴 사장 및 표면적 행동 대장의 가능성이 크고, 유리 뒤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주도한 거대한 흑막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대배후는 누구냐? 일단 이 흑막은 굉장히 큰 물리적 세력이
있었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주몽이 오기 전에 이미 이 홀본을 장악하고 있던 홀본 지역 최강 세력이 있었고 주몽은 와서 그들과 손을 잡은 거죠. 즉 주몽도 개인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현지 물리력의 최강자는 그 원래 왕의 딸 소손온 거죠. 근데 유리란 인간이 외부에서 뜬금없이 온 청년인데 실제로는 주몽 아들도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주몽 아들이라고 했다 한들 그나마 형식상의 아버지 주몽이 사망하고 나면 그야말로 유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몽은 소선호에게 남편이기라도 했지 현 홀본 최강 물리력 소선호 비류 모자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유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넘어서 쟤만 없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엄청난 분노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 홀본에서의 최강자인 이들이 주몽 사망 후에도 유리에게 깨갱, 홀본 지역을 모조리 내주고 오히려 주몽보다도 더 이전부터 쭉 현지 최강자였던 이들이 본거지를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이동한 홀본인들 때문에 백제가 만들어진 건데 아빠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 아빠라고 한 인간도 지금 사망해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리가 뭘로 현지 최강자들을 이렇게 깨갱 도망치게 만드냐? 주몽 측근파들? 그들보다 월등히 오랜 시간 현지 물리력 최강자였던 이들이 걔들보다도 약했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야말로 혼자 띡 온 외지인이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는 유리한테 현지를 최강으로 장악하고 있던 이들이 충분히 물리적으로 대들어 볼만한 상황이거든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이라면 유리가 뭐가 있다고. 근데 그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깨갱 본인들의 정들었던 힘의 기반 그 터전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간다. 본인들의 기반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하고 싶지 않을 일이죠. 근데도 떠났다. 이거는 유리에게 단지 주몽의 아들이라는 형식적 명찰뿐만 아니라 모종의 엄청난 물리적 배경 세력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갓 어른이 된 너무나 젊은 유리 개인의 힘일린 만무하고 당연히 유리는 얼굴 사장, 실질적 엄청난 배후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몽이 목숨을 빼앗겼다면 그 역시도 유리 개인만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현지 최강 세력도 밖으로 밀어내 버릴 만한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한 이 대흑막의 의지였다고 봐야겠죠. 즉 홀본 최강 물리적 세력가들의 도망은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형식적 타이틀만으로 고구려 왕을 쟁취해낸 게 도저히 아니라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의문의 대배우 누구냐? 일단 주몽이 실종 의문사를 했기 때문에 1차적 수사의 정석은 원한 관계를 먼저 보는 게 기본이긴 하죠. 그렇다면 일단 떠오르는 사람은 동부역 금화 아들 대소가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역사 기록들을 쭉 보면 대소 정도가 이런 일을 벌리는 게 가능한가? 물론 원한 관계로만 보면 주몽에 대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인물이긴 한데 과연 동부여와 대소에게 이러한 대권력 교체를 홀본에서 이뤄낼 만한 힘과 권위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주몽이 대소와 원수지간이라는 거야 이미 20년도 더 전부터 그래왔던 거고 그러니 홀본인들이 그렇게 동부여를 무서워했으면 애초에 주몽이 도망왔을 때 안 받아들였겠죠. 그렇다고 근 20년 만에 동부여의 힘이 엄청 강해졌다는 사료도 전혀 없을 뿐더러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동부여와 대소는 절대 이 대배우가 아니다 라는 걸 잘 나타내는 사료가 나옵니다. 그럼 대소가 아니라면 왕의 의문사와 현지 최강자의 도주라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이 대흑막의 정체는 무엇인가? 일단 기록상으로 또 눈에 띄는 건 역사 기록상 주몽이 홀본 지역으로 넘어오고 나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라이벌이 있어요. 삼국사기 주몽이 비류수로 채손잎이 떠내려와 올라가니 비류국이라는 나라와 그 왕 송량이 나왔다. 찾아온 주몽에게 말하길 나에게 빌부터 부용국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말에 주몽이 크게 분노하여 말다툼을 하고 활을 쏘아 기회를 겨루게 되었다. 이거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걸 상징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격렬한 충돌인데, 이 둘의 대결이 주몽 왕 된 그 해에 일어났죠. 그런데 주몽이 이기긴 이겼는데 송량도 원래 갖고 있던 땅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형식적 항복 정도로 지금 양자 간에 타협이 된 겁니다. 이때 이후로 송량은 오랜 기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주몽이 사망하고 유리가 왕이 된 후에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리가 송량 딸을 왕비로 삼았다. 이 두 기록 사이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 결혼은 유리왕 2년차 때이긴 한데 왕 되고 난 이후 최초로 나타난 기록이 이 송량 딸 왕비 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갑툭튀, 이제 갓 어른된 청년임에도 현지 최강자들을 너무나 소중한 터전에서 도망가게 만든 그 엄청난 물리적 배경 세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은 송량이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 되고 다음에 송량 딸과 결혼했다는 건 둘이 같은 편이라는 거죠. 주몽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선 당연히 배경 세력이 필요한데, 그럼 전격 등장 아들 호소인 괴청년 유리에게 그 세력을 제공해 준 것은 송량이었는가? 그러나 이 결혼의 정황상 송량의 협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의 대흥막이 과연 송량이겠느냐? 송량 파워가 그 정도였을까? 아니면 송량은 거짓 아들 유리를 창조해낸 별도의 모종의 대배우하고 그냥 손을 잡은 것일까? 송량은 본인이 대배우는 아니고 그냥 일개 협력자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을 송량 같은 존재가 다 만들어낼 순 없다. 지금 이 전격 등장 젊은 청년 유리에게 송량보다 위에 위치했던 주몽도 본연의 현지 최강 세력 소선호도 막강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해버렸거든요. 그게 과연 송량 단독 힘만으로 다 한 것이다. 송량은 주몽보다 약한 주몽 신하였는데 오랜 기간 와신 상담으로 힘을 키워 재역전을 이뤄냈다. 근데 그 정도의 단독 파워가 있었으면 주몽의 가짜 아들이라는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서 복잡한 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정도 힘이면 본인도 현지 세력인데 그냥 본인이 다 휩쓸어 버리는 게 깔끔하죠. 송량은 나중에 딸을 유리랑 결혼시키긴 했으나 그래봤자 여전히 이전의 주몽 신하였던 것처럼 유리의 신하거든요. 정말 혼자 다 굴복시킬 정도로 힘을 와신상담으로 키워내었다면 굳이 또 남의 신하 될 것 없이 직접 다 먹으면 되죠. 즉, 유리를 송량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타난 유리의 배후가 너무 강해서 그와 손을 잡고 유리라는 새로운 주군을 모시게 된 것이고, 진정한 진짜 대배우는 당연히 따로 있는 겁니다. 대소, 송량, 대배우급의 인물들이 아니다. 그러면 주몽의 목숨을 빼앗고 가짜 아들 괴청년 유리를 고구려 왕으로 밀어붙인 이 대배우는 누구인가? 주몽 사후 이제 유리가 왕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대배우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간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그냥 바로 보이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대단히 이상한 존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유리왕 본인도 아들이 생기죠. 이런 아들들이 생겨요.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도절이 형이고 해명이 그 동생이어서 먼저 도절이 태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해요. 왜 사망했는지 원인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 뒤에 해명이 다음 3대 고구려 왕의 위치를 예약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굉장히 묘한 일이 생겨요. 태자가 되고 4년간 태자 생활하다가 이때 태자 해명은 옛 도읍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도읍은 홀본입니다. 이때는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이미 도읍을 옮긴 이후거든요. 근데 이 바로 다음에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이 있고 매우 용감하였다. 저 힘이 있고 용감하다는 말이 그냥 해명이란 인간에 대한 일반적 소개이면 왜 4년 전에 태자 될 때는 저런 말이 없다가 4년이나 지난 후에 하필 해명이 홀본에 가 있다는 말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가? 이게 용감하다는 뜻도 있고 과감하다 뜻도 있어요. 힘, 용기, 과감함을 갖춘 청년이었다라는 말이 홀본에 가서 있게 되면서 튀어나오게 된다.
지금 이미 아빠 유리가 수도로 옮겼는데 왜 다음 왕이 예약되어 있는 해명은 수도에 안 있고 이전 수도에 가 있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다음 내용에서 이변이 시작됩니다. 황룡국 왕이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강한 화를 보냈다. 이 사료 내용이 굉장히 뜬금없는 원투쓰리거든요. 일단 홀본으로 왔다는 말 다음에 뜬금없이 해명이 힘이 있고 용감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져서 황룡왕이 그런 해명에게 화를 보냈다. 왜 이 세 개의 기록이 바로바로 이어져서 붙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죠. 청화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엄청난 기록인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팩트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이면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청화수는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고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 1, 2, 3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지. 일단 계속 보도록 합시다. 해명이 화를 받고 나서 그 화를 당겨 꺾어 부러뜨리고 말하길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활이 스스로 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전해 듣고 황룡왕이 수치스럽게 여겼다. 근데 이 일이 아빠 유리왕 귀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유리왕이 이를 듣고 분노하여 황룡에게 고하였다. 해명이 자식으로 불효하였습니다. 황룡왕께 청하옵건대 과인을 위해 해명을 베어주십시오. 과인이란 표현이요. 사극에서 왕들이 맨날 과인 하니까 본인을 높이는 표현이라고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원래 저건 본인을 낮추는 겸양의 말이에요. 덕이 적은 사람, 원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인이란 말을 저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하국의 왕이 상국의 왕에게 말을 할 때도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을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인이란 말 썼다고 무조건 내가 너보다 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리왕이 황룡에게 청하는 내용이 지금 무려 고구려 3대 왕이 예약되어 있는 고구려 태자의 목숨을 황룡왕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유리왕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황룡왕이 다시 사신을 보내와 태자 해명 만나기를 요청했다. 이 얘기는 해명 너 일로 와라 이런 얘기죠. 호출한 겁니다. 이에 해명이 가려고 하니 어떤 이가 말하길 뵙기를 청해온 것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늘이 나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황룡왕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마침내 갔다. 고구려 예비왕 태자가 황룡국에서 소환하니까 순순히 갔다는 거죠. 황룡왕은 처음에는 해명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만나고 나서는 구태여에 치지 않고 예의를 갖춰 보냈다. 이게 감이감이긴 한데 구태여란 뜻도 있습니다. 구태여 굳이 처형까지는 안 했다. 쪽이 적절한 게 감히 못 해쳤다 라고 하기엔 바로 앞의 내용이 원래 생각은 해명을 처형하려고 했다 라는 거였잖아요. 즉 황룡왕은 감히가 아니라 충분히 해명을 처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려고 한 존재입니다. 원래 계획이 처형하려고 불렀다. 근데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나눠서 해명이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명에 납득을 하고 처형하려는 생각을 바꿔서 봐준 겁니다. 얼굴 보고 들으니까 구태여 안 해도 되겠구만. 그래 오늘아 수고했다. 잘 가라. 이랬단 기록이죠. 근데 이로부터 1년 뒤에 유리왕이 사람을 보내 해명에게 이르길 나는 도읍을 옮겨 백성을 편의하고 나라 기틀을 굳건히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굳센 힘을 믿고 이웃나라와 원한을 맺으니 자식으로서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은가? 이에 칼을 해명에게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였다. 해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어떤 이가 막으며 말하길 이전에 있던 도절이 이미 세상을 떠 마땅히 해명태자께서 왕을 이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왔다고 해서 바로 세상을 떠나시면 그것이 어떠한 속임수가 아니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해명 말하길 지난번 황룡왕이 보낸 강궁을 부러뜨린 것은 황룡왕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려되어 그랬던 것이오. 그런데 그것이 뜻밖의 부왕 유리의 책망을 듣게 되었소. 지금 부왕께서 내가 불효하다고 칼을 내리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에 여진의 동쪽 들판으로 가 창을 땅에 꽂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해서 유리왕이 사실상 사형으로 해명을 없애게 되는데, 무려 태자, 고구려라는 나라의 다음 왕이 결정되어 있던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본인 아들인데 유리왕은 왜 이렇게까지 해명을 없애야만 했는가. 유리왕은 처음에는 황룡이 화가 나니까 아예 황룡국으로 보내서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아들의 목숨보단 황룡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게 유리왕 뜻이었죠. 엄청난 저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들, 그리고 무려 국가의 예비왕 목숨을 황룡국에게 마음껏 처분해 주십시오. 그대로 갖다 바치는 유리왕의 황룡국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저자세. 결국 해명이 황룡왕이랑 대화로 풀어서 처형하려다가 일단 넘어가 줬는데도 끝끝내 유리왕 본인이 직접 해명을 처형해버립니다. 아들 왕자가 아빠 왕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거는 역사에서 꽤 흔히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사형시키면 남아날 왕자가 없죠. 물론 아빠 왕이 아들 목숨 빼앗는 사례가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 건이 다른 건들과 다른 특이점이 뭐냐면, 물론 해명이 외교상 결례를 했지만 근데 유리왕 아들이 외교 문제를 일으킨 건 또 있었거든요. 부여왕 대소가 질자 교환을 요청했다. 유리왕은 강대함을 꺼려 태자 도절을 삼으려 했으나 도절이 두려워해 안감으로 대소가 분노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질자라고도 쓰는데 저걸 보통 볼모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질자라는 게 꼭 약한 나라가 빌빌대며 강대국에게만 보내는 건 아니죠. 더 강한 대소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환적 의미가 있을 때는 오히려 강한 나라 쪽에서 저렇게 우리가 보낼 테니까 너희도 보내라 하기도 하는 거죠. 저 경우라면 강자인 대소가 보낸 질자는 흔히 말하는 볼모라고 대충 퉁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왕이 대접해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겠죠. 대소의 교환 요청은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자는 건데, 그런데 그 협상에 파담을 하게 된 이유가 유리왕 아들 도절이 안 가겠다고 해서 파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가 분노를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황룡 건과는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죠. 이것도 대소가 분노했다. 즉 이웃나라와의 외교를 파탄낸 거잖아요. 아들이 다른 나라 안 가겠다고 해서. 근데 이때 유리는 외교보다 아들을 더 중시했습니다. 아들이 안 가요 하니까 상대국 왕 대소가 분노하든 말든 안 보냈단 말이에요. 즉 외교보다 아들을 더 중시했다 라는 기록이죠. 나중에 도절 사망과 동부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한 것도 이때의 나 안 갈래요 사태 이후 한참 뒤 6년 뒤이고, 사망 원인도 동부연 단 1도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리왕이 최소한의 부정도 없는 이상한 아빠는 아니에요. 아들 사랑하는 일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외교, 여기도 외교, 여기도 아들, 여기도 아들, 둘 다 당시로서는 가장 나이 많은 아들, 즉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대소 때 아들에게 보인 모습하고 황룡 때 아들에게 보인 모습이 너무 다르죠. 대소 때는 아들을 외교보다 더 중시했던 사람이 왜 황룡 때는 아들 목숨을 그렇게 가차없이 황룡에게 갖다 바치려 했고, 결국 본인이 당시로선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자 태자, 무려 고구려 예비왕의 목숨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렸나. 그러니 해명 처형은 단순히 유리왕이 외교적 예의에 투철한 인물이어서 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종의 강력한 추가적, 현실적 이유가 더 있는 거죠. 그럼 대체 그 이유란 무엇인가? 먼저 황룡국이란 나라가 매우 그 힘이 강력해서 주변 나라들을 상당히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을 것이다. 일단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대소의 동부여보다도 월등히 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부여보단 아들을 더 중시했는데 아들보단 황룡을 더 중시했으니까. 대체 이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긴 어렵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리왕이 황룡국과의 관계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소한 아들이자 태자, 고구려 예비왕 목숨보다는 황룡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인간으로서도 아버지에게
아들의 목숨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대한 거잖아요. 물론 권력에서는 부자끼리도 권력 다툼을 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아들 아빠 사이에 목숨 빼앗는 것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조권이 유명한 이유는 그게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또 이런 상황은 신료나 백성들 보는 눈도 있거든요. 지금 결국 황룡이라는 다른 나라한테 잘 보이려고 본인 아들을, 그것도 그냥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무려 고구려 다음 왕이 예정된 인물을 다른 나라에 벌벌 기기 위해 희생시키는 우리의 왕, 이거를 신료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해서 아들 예비왕을 타국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목숨을 없애는 건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을 일이죠. 무언가 엄청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럼에도 친히 빼앗았다. 그만큼 황룡국과의 관계가 유리왕에겐 절대적이었다. 대체 황룡국이 무슨 나라길래 유명한 대소의 동부여보다 월등히 대단한 존재여서 유리왕이 아들 예비왕 목숨까지 바치며 벌벌 기어야 했는가. 근데 황룡국이란 나라가 워낙 안 유명하고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나라라서 고구려 예비왕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 사태가 과연 오직 황룡국 때문만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이 해명 활 사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옛 도읍 홀본에 있었다. 이미 도읍은 아버지 유리왕이 옮겼는데 해명이 옛 도읍 홀본에 가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왕이 해명에게 목숨을 끊으라 명할 때 서신도 보면 도읍을 옮기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려 하였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핵심은 이게 아니냐. 유리왕이 난데없이 나타나면서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이 홀본 현지파의 거두 소선호이죠. 일단 소선호와 그 아들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결판은 났는데 그래도 승자이긴 해도 당연히 홀본이 아닌 유리왕은 홀본이 좋을 순 없겠죠. 그래서 홀본을 떠나 도읍을 옮겼는데 근데 해명이 홀본에 가서 있는 거죠. 바로 그 죄 때문에 예비왕이지만 사형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룡국에게 무리했다고 서신에 쓰여 있는 건 사형 선고의 구실이고 실제로 유리왕이 진짜 기분에 거슬렸던 건 그게 핵심이 아니었냐 라는 식의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유가 핵심 이유는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해명의 마지막 유언, 여기 보면 내용에 유일하게 언급되는 게 황룡과의 관계죠. 홀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사형을 결정한 이유가 황룡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황룡국 문제와 홀본 문제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황룡과 홀본은 하나의 연계된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해명이 태자가 된 게 이때입니다. 근데 황룡국에서 해명에게 화를 보내면서 계기를 만든 게 그 꽤 뒤인 이때예요. 보낸 타이밍이 보내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외교를 하는 게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죠. 즉 화를 보낸 이때에 보낼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지금 해명이 왕도 아닌데 보통은 남의 나라에 외교적 선물을 보낸다면 그 수신인이 상대방 나라 최고, 즉 왕에게 보내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데 왕한테는 선물을 안 주고 건너뛰고 왕자한테만 선물을 보낸다. 일반적 선물이 아닌 거죠. 절대. 굳이 보낸다면 예를 들어서 태자 책봉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보낸 타이밍이 태자되고도 4년이나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왜 하필 이때 왕도 아닌 왕자한테 선물을 보내냐? 당연히 일반적 선물이 전혀 아니라 이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까 보낸 거죠. 즉 황룡국이 해명에게 말하고 싶었던 일이 이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이때 뭐가 있었냐? 정작 태자 될 때는 뭐 보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해명이 홀본에 오니까 그때 화를 보내고 있어요. 즉 해명이 홀본에 오니까 황룡왕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 황룡과 홀본은 별개 요소가 아니에요. 같이 묶이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룡 때문이 아니라 홀본 때문에 해명을 사형시킨 거라는 말은 내용 분석을 전혀 못하는 얘기인 거죠. 이때 해명이 홀본에 와서 본인 힘이 강하고 겁이 없으며 용감하다라는 게 어필될 수 있는 모종의 일, 즉 무력과시라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황룡왕이 화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해명의 홀본 무력과시에 대한
반응으로 보낸 게 왜 하필 활일까요? 힘쓰는 사람이 좋아할 다른 무기도 많은데 왜 하필 활이냐? 활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해명이 이 활을 받고 그것을 부러뜨린 후 그 이유에 대해 한 말이 황룡국에게 무시를 당해서 부러뜨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딱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하죠. 왜 활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활하고 무시하고 뭔 상관이에요?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만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의문을 갖는 능력이 마비가 되는 거죠. 황룡국은 하고 많은 물건 중 왜 활을 보냈나? 그리고 해명은 그 활을 왜 무시라고 했을까? 여기에 바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겉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유리왕이 홀본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해명을 안이 꼽게 본 건 그 이유가 딱 이해가 됩니다. 홀본 최강자 소선호를 쫓아내버리고 권력을 쟁취해낸 게 유리니까. 아들이 홀본의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유리는 껄끄러울 수가 있죠. 근데 황룡국은 이게 남의 나라 문제잖아요. 남의 나라 문제인데 남의 나라 땅인 홀본에서 해명이 뭘 하든 말든 왜 반응을 하고 있는가? 황룡국과 홀본도 모종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실로 엄청난 진실에 다가서는 그 문이 열린 건데요. 지금 무려 고구려 예비왕 목숨을 빼앗은 게 황룡국입니다. 유리왕은 고구려 예비왕이면서 동시에 무려 본인의 아들을 황룡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드릴 테니 처단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대소의 동부여 같은 나라하고의 외교에서는 전혀 안 그랬는데 무려 아들 예비왕 목숨을 황룡국한테 절절거리며 갖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해명의 마지막 유언도 당시의 황룡국과 유리왕의 입장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해명 얘기는 황룡왕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황룡국이 우린 너네보다 위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료의 모든 상황이 유리왕이 황룡에 대해 다른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는 극도의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유리란 인물이 근원적으로 등장부터가 의문이었잖아요. 아직 나이도 너무 젊은 그냥 딴 데서 띡 온 사람에 불과한데 홀본 현지 최강자 소선호도 도망을 가게 만든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아무도 몰랐던 이 유리의 비밀스런 배경 세력. 대소도 송량도 다 아니었는데 대체 유리의 배후는 뭐였느냐? 그런데 나름 강한 나라 왕인 대소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유독 황룡한테만은 극단적으로 황룡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유리의 이 특이한 태도. 그렇다면 대체 이 황룡국은 무슨 나라였을까?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 해명의 목숨은 그냥 왕자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고구려 예비왕 아니었습니까? 즉 바로 황룡국이 고구려의 예비왕을 갈아치운 거죠. 사실상 왕을 갈아치운 겁니다. 현왕 못지않게 다음 왕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권력은 미래 권력이 중요하죠. 근데 그 권력 교체 방법이 황룡국이 기분 나빠하니까 무려 사실상의 사형으로 교체당했다. 그런데 유리왕 전왕이 주몽 아닙니까? 바로 주몽의 사망 원인 및 사망 순간에 대한 확실히 고구려 조정이 직접 남긴 오피셜 기록이 있었죠.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죠. 하늘이 황룡을 보내니 내려와 주몽왕을 맞이하였다. 주몽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 게 바로 황룡이었죠. 고구려 예비 3대 왕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것 역시 황룡입니다. 황룡이 주몽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니까 주몽 시신이 없어졌죠. 신격화를 위해서라고 해도 굳이 시신을 일부러 없애야 할 아무 필요가 없는데 황룡이 주몽을 하늘로 데리고 간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신 없는 장례를 강행하고 권력을 잡은 유리, 즉 왕이 교체되었죠. 이것도 왕의 교체이죠. 다음 왕.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망, 권력 교체, 권력 교체. 똑같은 일에 똑같이 황룡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공통점도 공교로운데 또 엄청난 공교로움.
지금 주몽을 황룡이 하늘로 데려간 후 가장 피해를 본 게 누굽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소선호와 그 아들들이죠. 홀본 세력 소선호는 남편 주몽의 황룡 승천 이후 현재의 터줏대감임에도 본인 세력의 근원, 뿌리를 버리고 되려 도주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즉 홀본 현지파의 리더가 최대 피해자이죠. 그런데 똑같이 황룡이 하늘로 보내버린 이 해명의 경우 지금 모든 일의 발단, 황룡이 해명에게 화를 보낸 것, 이 일이 해명이 홀본으로 가서 뭔가를 하니까 그때 탁 황룡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을 시작으로 해명의 목숨이 없어지는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홀본도 고구려니까 철저한 고구려 국내 문제인데 왜 황룡은 반응했던 걸까? 그리고 그 황룡 반응 이후 나타난 고구려 왕 유리의 반응도 비정상적 오버. 제 아들이며 고구려 예비왕을 보내드릴 테니 처형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 역시도 다른 외국 사례하고 너무 달랐다. 대체 황룡국과 고구려 그리고 황룡국과 유리왕의 진짜 관계는 뭔가? 애초에 거짓말 가짜 아들 유리가 난데없이 고구려로 나타난 게 이제 갓 어른된 그런 나이, 즉 본인만의 파워로 현지 최강자 소선호를 떠나게 만들 만큼의 힘을 당연히 만들 수가 없다. 그 배운 누구냐? 그런데 지금 1차 황룡 등장 때를 보면 황룡이 나타나 주몽을 하늘로 데려가서 결국 홀본 현지파의 거두 소선호가 홀본 현지를 떠나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즉 1차 황룡 등장의 결과는 바로 홀본파 약화. 그런데 제 2차 황룡 등장 이때도 해명이 홀본에 있었다. 즉 해명이 홀본의 어떠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모종의 움직임을 도모했으나 그때 바로 황룡이 그걸 캐치하고 탁! 그 황룡의 반응으로 해명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해명의 홀본 이용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황룡의 1차 등장, 2차 등장 모두 똑같이 그것이 홀본파를 짓밟는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뿐만이 아니고 1차 황룡 등장 때 홀본파 약화와 함께 고구려 왕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2차 황룡 등장 때도 역시 홀본파 약화라는 동일한 결과와 함께 이번에는 고구려 바로 다음 왕이 예정되어 있던 예비왕이 사망하는 결과가 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홀본파 약화, 홀본파 약화, 고구려 왕 사망, 왕 사망. 완벽하게 똑같은 구도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는가? 그러니까 이 반복적 구도는 뭡니까? 고구려 왕 및 예비왕이 홀본의 무언가를 깊이 이용하려고 하면 황룡이 등장해서 왕이든 예비왕이든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똑같은 반복 구도였던 거죠. 심지어 이를 통해 아까 그 인물의 행동도 설명이 돼요. 딴 나라한텐 안 그랬던 유리도 유독 황룡 앞에서는 아들이고 예비왕이지만 목숨 드릴 테니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벌벌. 즉 주몽을 하늘로 데리고 가서 시신 없는 장례를 하게 만든 그 존재, 황룡. 고구려 예비왕도 역시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황룡. 주몽의 이상한 최후와 난데없이 나타난 유리의 고구려 찬탈을 만들어낸 그 진정한 배우는 바로 황룡국이었다. 사료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진실이었던 거죠. 유리왕은 주몽의 아들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황룡국에서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 구도가 정립이 되죠. 주몽이 홀본이라는 지역을 이용하여 모종의 일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래서 황룡이 유리를 보내 주몽을 처단하고 왕을 갈아치웠다. 이후 그렇게 고구려가 이어지다가 유리 다음의 왕이 확정된 해명이 역시 주몽처럼 이용하려는 징조가 나타나니까 바로 황룡이 반응했고 이전에 황룡의 뜻에 따라 주몽을 처단하고 그 대체자로 권력을 얻게 된 유리는 본인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무려 예비 고구려 왕이었지만 황룡에 의해 왕이 된 황룡이 절대적이었던 그런 인물답게 또 황룡의 뜻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에 주몽을 황룡에게 바친 것처럼 아들 목숨도 황룡에게 바쳤다. 이 구도로 보면 아까 나왔던 또 하나의 의문,
활,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일국 대표인 왕도 아니고 왕자한테 태자된 거 축하하는 때도 아닌데, 즉 하필 그 홀본에 와서 모종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때 탁 하고 활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보낸 게 활일까? 그리고 왜 활이 무시죠? 해명은 왜 선물일 수도 있는 활을 무시의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까? 왜 활을 보냈는지, 왜 활이 무시인지 진짜 의미를 아무도 몰랐죠? 청하수 말고는. 활, 주몽. 주몽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활을 잘 쏘는 것, 그게 주몽이죠. 그리고 이렇게 활을 보내니까 해명이 우습게 본다, 반발을 합니다. 근데 왜 활이 우습게 보는 거죠? 활이랑 무시랑 뭔 상관입니까? 뭐겠어요 이게? 활, 즉 주몽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상징하는 물건을 보내는 것. 홀본에 와서 하니까 탁 하고 그런 걸 보냈다.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너도 활, 주몽처럼 된다. 너도 그러다가 주몽처럼 이렇게 황룡한테 승천당할 수가 있다. 그런 경고, 위협의 의미로 활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건방 떨고 있는데 너 같은 애송이는 언제라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 이런 의미니까 젊고 혈기 있는 해명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나는 그런 위협에 쫄기나 하는 겁쟁이가 아니다 라는 흥분에 일순간 감정 컨트롤 못하고 화를 당겨서 부러뜨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매우 큰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부하들에게 쉽게 쫄기나 하는 겁쟁이란 평가는 제일 듣고 싶지 않은 평가이기 때문에 특히 혈기 넘치는 리더들이 그런 순간적 컨트롤을 못해서 대패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매우 많죠. 왜 홀본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 이때 하필 활이란 물건을 보냈고, 왜 해명이 그 활을 날 우습게 본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 활 사태와 그로 인한 예비왕 해명의 비참한 사망은 바로 이러한 구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도면 유리가 왜 본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자 무려 예비왕의 목숨을 황룡에게 가차없이 바치려고 했고 끝내 황룡을 위해 하늘로 보내버린 이유도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전왕 주몽도 황룡을 거슬러서 처참히 목숨을 빼앗겼는데 유리도 황룡을 거스르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왕이면서 본인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없애버릴 이유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황룡이 주몽사망의 배우라고 하면 추유리가 왜 그렇게 무려 아들 목숨까지 바치며 황룡에게 벌벌 길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건 이 황룡국이란 나라가 대체 무슨 나라냐 라는 거예요. 이 황룡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여러 추측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간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맞추질 못하고 엉뚱한 헛다리들만 짚어왔었습니다. 그 진짜 실체를 알려드릴 텐데요. 주몽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진정한 대흑막, 하늘의 나라 황룡, 대체 이 나라 정체가 뭐냐? 일단은 단서가 이름인 황룡이죠. 용은 용인데 황룡이다. 당연히 누런색인데 동양 철학의 오행사상에서 이게 있죠. 동서남북,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한가운데가 남죠. 센터, 중심. 이게 남은 건 당연히 토, 즉 황은 센터예요. 중심. 그렇다면 용 중에서도 하필 황룡이다 라는 거는 중심용, 센터용이다. 최고의 용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진정한 용이 황룡이고 근데 이 얘기를 황제한테 바치는 거니까 황룡은 그 자체가 이 세상 최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황룡은 통치자들인 용 중에서 가장 중심용,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 나라의 이름이다. 근데 지금 이 황룡국의 등장으로 생기는 이러니 저러니 일들, 이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 삼국사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나라 쪽에서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 고유의 사료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리 해명
황룡 얘기는 남의 나라 사서에는 없는 얘기예요. 즉 우리 고유의 사료인 거죠. 기존의 이 황룡국의 정치에 대해 몇 개의 설들이 있었는데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룡국이 한나라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이 사실상 한이랑 같은 나라이죠. 한나라가 전한 후한 나뉘는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황제가 되는 신이 된 거죠. 그랬다 신이 망하고 도로 한으로 컴백해서 후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상 같은 나라인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체 왜 황룡국을 한 내진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중앙룡이니까 주변을 다 아우르는 용 위의 용, 나라 위의 나라. 근데 한나라가 지네들 스스로 그런 마인드가 있었죠. 본인들은 왕 위의 황제다. 우린 다른 나라고 클래스가 다른 더 높은 황제국이다. 다른 데는 다 우리 신하다. 그래서 외교 사신 오면 우리한테 조공하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네들 멋대로 기록하고 나라 위의 나라다라는 멋대로의 마인드가 본인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나라가 한때 황룡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용 위의 용, 황룡국은 바로 황제국 한나라 내진 사실상 같은 나라인 신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지금 광개토 대왕릉비의 이 내용은 주몽을 하늘로 데려간 존재가 황룡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 신이요, 그 황제 왕망이 고구려군을 이용해서 흉노를 치기 위해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구려군하고 전투가 발발해요. 예, 신장수도 고구려군에 의해 전사하고, 그런데 정사사서 한서, 신장수 어무가 고구려 후 추를 유인하여 빼고 목을 장안으로 보냈다. 여기서 고구려 후 추라는 걸 고구려 왕추, 추라는 고구려 왕을 신장수가 그 목을 베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주장인 거죠. 해서 주몽이 추모니까 한자 다르지만 음이 같은 추니까 저때 목베인 고구려 후 추가 고구려 왕 주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해서 심지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일 그 추가 주몽이라면 지금 신에서 주몽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주몽을 하늘로 데려간 게 황룡이니까 목베인 고구려 후추가 주몽이고 왕국보다 더 높은 황제국인 신이 용 위의 용, 황룡이라고 하면 주몽을 하늘로 데려간 게 황룡이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당연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 설은 문제가, 신이 고구려 추의 목을 베었다는 게 이때거든요. 근데 주몽이 사망한 건 이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근데 추가 주몽이라는 학자들은 삼국사기 연들 못 믿겠다라는 삼국사기 불신론, 그에 기반한 고구려 건국 연도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 더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신이 주몽의 목을 베었다고 밀어붙이고들이 있는데, 근데 삼국사기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이때 사망한 건 고구려 왕이 아니라 고구려 장수 연비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연도상 서기 12년에 사망한 고구려 왕은 없거든요. 주몽도 아니고 그 다음 유리도 아니고. 근데 삼국사기대로 왕이 아닌 장수가 당한 거라고 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우리의 정사사서 삼국사기 기록은 지금 아주 정확하게 그때 유인에 당한 장수 이름까지 딱딱 말해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사사서가 그때 당한 건 왕이 아니라고 대놓고 똑똑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신이 주몽의 목을 베었다고 아직도 밀어붙이는 학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남의 나라 사서만 떠받들고 우리 사서는 무시하고 삼국사기 불신론 이러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 훨씬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서가. 이때 당한 사람은 왕이 절대 아니라고. 일부 학자들 주장처럼 이때 주몽을 하늘로 데려간 황룡이 절대 한나라나 사실상 그 같은 나라인 신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저게 한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한나라가 신이었거든요. 저렇게 신을 황룡이 전혀 아니라 한나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나라
신은 황룡국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런 것도 안 보고 주장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외교적 상황도 아까의 유리왕, 황룡국 상황하고는 너무나 안 맞죠. 너무나 사랑하는 본인 아들, 무려 예비왕이 정해진 아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기었던 게 황룡국인데 이건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나라가 황룡이란 연호를 썼다곤 하지만 비단 거기서만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국지 오나라 손권, 황룡이란 연호 썼습니다. 황룡이란 말 자체가 최고, 중심,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갖다 쓴 거죠. 수나라 시절에 군함 이름으로도 썼었고 황룡이란 지명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죠. 최고의 좋은 말이니까 다 갖다 쓴 거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황룡, 황룡국 이건 특정한 하나의 나라를 콕 지칭하는 류의 말이 아니라 거란족, 여진족 같은 류의 어떠한 종족 집단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황룡이라는 말은 딱 하나의 특정 대상만 지칭하는 말이 전혀 아닌 가장 높은, 가장 중심라는 뜻으로 이곳저곳에서 포괄적 의미의 범칭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 핵심은 지금 이 해명과 황룡국 사태가 삼국사기에만 나오는, 즉 우리 고유의 사료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황룡국이란 나라 A를 우리 민족 사람들이 존중을 표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한나라 그쪽에 대해 고구려인들이 존중을 해주었느냐? 이게 남의 나라 사서만 하염없이 중시하는 역사 교육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한나라 방면에서 만든 사료만 계속 보면 지네들이 황제국이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조공 왔다, 지네들 명을 받들었다 이런 식으로 멋대로 글을 쓰니까 그 글에 세뇌가 돼서 실제 고구려인들도 황제국이라고 한나라 그쪽을 존중해 주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들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근데 그건 완전히 그쪽 사관에 푹 물들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저게 무슨 존중이에요.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개 상대국인 거죠. 고구려인들은 본인들이 어디 다른 나라 미치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최고 높은 나라, 진정한 하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구려인들이 직접 만든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그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고구려의 시조가 천재의 아들, 즉 하늘신의 아들이다. 고구려는 하늘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지상의 나라는 한나라건 뭐건 다 고구려 미칩니다. 고구려인들에겐 유일하게 한때 그게 아니었던 나라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황룡이었던 거죠. 무려 약 400년가량 더 나중인 이때 북연도 이 이유 때문에 황룡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북연이 선비족 왕조나라 후연을 망하게 하고 들어선 나라여서 선비족을 이 황룡과 엮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선비족 역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선비족을 어떻게 부르고 무시하면서 집 밟았냐면 유리왕 때 선비족 어리석다고 비웃으면서 계책으로 철저하게 격파하고 고구려의 속국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렇게 밑으로 우습게 보는 것들인 선비, 한나라, 신 같은 것들에게 턱이 없는 거죠. 실제로 삼국사기에도 이렇게 황룡국, 한나라, 신, 선비 명백히 따로 구분되어 나오고 하물며 고구려인들이 존중은커녕 되려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의 황룡국이 한, 신, 선비 이런 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 동북아 최대 국가였다고 알고 있는 그 한나라조차 거침없이 공격했던 고구려인들이 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길래 유리왕은 그렇게 벌벌 기었던 것일까? 대체 뭐하는 나라냐? 황룡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황룡이 사실상 2명의 고구려 왕을 없애는데 그 둘 모두 홀본을 이용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해명의 행동은 얼핏 보면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렵죠. 아빠가 이미 수도를 옮겼는데 왜 해명은 부득부득 옛 수도 홀본으로 가서 있었던 것인가? 해명은 본인이 힘과 용기가 있다는 걸 과실했던 인물, 즉 젊으면서 매우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저렇게 부득부득 홀본으로 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홀본에 본인의 야망을 이루어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었기에 황룡도 극도로 경계했고 경고했고 끝내는 해명을 주몽처럼 하늘나라로 보낸 겁니다. 최고의 명궁 주몽도 해명과 똑같이 힘이 강한 무인이면서 실제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해명처럼 힘, 용기, 야망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주몽도 해명처럼 홀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했겠죠. 힘과 거대한 야망이 있던 인물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홀본에 있는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그것과 황룡은 무슨 관계였는가? 황룡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그 모든 진실을 들려드릴 것이고요. 일단 이 지역도 황룡이라고 불린 적이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황룡과는 아무 상관없죠. 이름만 황룡일 뿐 위치적, 내용적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지역을 기자조선하고 엮는 민담 얘기도 있는데요. 기자조선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터무니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황룡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400년대 후반에 선비족 나라에서 고구려를 황룡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황룡이라는 좋은 말이 여기저기서 두루두루 사용되었는데 심지어는 고구려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물론 당연히 주몽과 해명의 비극을 만든 그 황룡은 고구려는 아니지만 우선 예고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지금 다루는 이 황룡국은 완벽한 우리 민족의 나라예요. 그 어느 다른 민족도 아닌 바로 우리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즉 그동안 모두가 잃어버렸던 역사에서 지워졌던 사라졌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황룡의 정체를 푸는 순간 우리 민족의 그동안 숨겨졌던 지워졌던 엄청난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잃어버렸던 우리 한민족의 엄청난 지워진 역사. 다음 영상도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드릴 게 2개 있는데 일단 유튜브 제 채널에 보면 이 탭 있죠? 제가 여기다가 계속 재미있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에 보면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 잘못된 거짓말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제보를 받을 때마다 그걸 격파하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탭 글도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 뜨는 알고리즘의 추천 영상도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얘기로 오겠습니다.